원장님, 뭘 먹으면 암이 나요?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죠.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상세포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암이 뭘 좋아할까? 세계 암학회에서 이 점을 꼭 강조해요. 모든 환자한테 365일 똑같은 식이요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환자를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목적의 식이는 처방을 해줘야 돼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세대 암요양병원 원장 이영석입니다. 암이 뭘 좋아할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암도 좋아합니다. 달달하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지만 암세포는 원시하고 미개하고 진화가 안 된 세포예요.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만 딱 먹고 사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뭐 먹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암세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정상세포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탄수화물이 두 개가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탄수화물이고 좋은 탄수화물은 정상세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당지수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피 속,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게 당지수야. 환자분들 이미 그 혈당 피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이 우선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가 다 배를 채우고 나서 배 터지게 먹고 나면 그 나머지를 정상세포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혈당 피크가 있는 음식들은 암세포를 배 터지게 먹인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조금 얻어먹는다. 그럼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거. 얘네들은 모든 세포에 균등하게 배분이 돼요. 그래서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무엇이 좋은 탄수화물이냐? 그러면 당연히 녹황색 채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자는 얘기고,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풀떼기만 먹으면은 영양결핍 와. 양배추하고 당근만 먹어. 그러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오지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동물성 음식을 빼고 첫 번째가 채식을 10배 이상은 먹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금치에 없는 게 당근에 있고 당근에 없는 게 양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먹게 되면 절대 영양소 결핍 안 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잎사귀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으면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곡류 같으면 통곡을 먹어야 돼. 백미를 안 먹고 현미를 먹으라는 얘기가 껍질에 있는 영양소가 당지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통째로 먹어라. 우리 사람은 원래 채식을 위주로 하는 잡식동물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기로 결심했어. 식물성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면 혼식할 때보다 이 식물성 음식을 10배 정도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칼로리라든지 영양소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렇게 먹다가 요거를 안 먹는데도 요거는 계속 요 정도만 먹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식을 하게 되잖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부족해지고 영양소 결핍이 돼서 오히려 영양실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 환자 입장에서는 해독은 됐지만 면역력이 없는 거죠. 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항암을 하고 있다든지 너무 기력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한 공기도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이 채식 위주로 식이요법을 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떻게 해서 채소를 옛날에 먹던 게 10배를 먹을 수 있느냐? 저도 한 5kg 먹습니다. 그 먹는 방법이 있죠. 착즙을 하는 거예요.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또 전체 채소를 갖다가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토마토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특히 그 가지나 버섯 같은 건 구워 먹어야 돼요. 이런 구워 먹기도 하고 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건 쪄 먹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 해독 수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야채를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인 다음에 샤베트처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믹서로 갈은 다음에 채로 걸러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녹즙으로도 먹고 샐러드로도 먹고 그리고 채소를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수프로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게 되면은 절대 영양 소실이라든지 칼로리 부족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막 채식을 하는 사람도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수술하는데 항암하는데 기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 먹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를 내는 거, 기력을 높인다든지, 뭐 살을 찐다든지, 이거는 결국 칼로리의 문제예요. 정상세포는 평상시에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을 만들어주고 또 효소를 만들어주고 면역세포를 근간을 이루는 구조물, 벽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다 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벽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단백질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몸무게 1kg당 한 0.5에서 1g 정도. 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한 30g 정도의 단백질만 드시면 돼요. 남자들은 한 40에서 50g 정도를 드시면 돼요. 그런데 휘발유,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섭취 권장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설악산 등반할 거야. 오늘 마라톤 뛸 거야. 그러면 휘발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엄청 먹어놔야 돼요. 오늘 나 그냥 일요일에 쉴 거야. 그럼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그걸 보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오늘은 통닭, 내일은 불고기, 뭐 모레는 갈비.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만큼 먹고 오늘 이만큼 쓰면 이만큼을 몸속에 저금을 해. 근데 그 저금을 지방으로 저금해. 그런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단백질은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냥 독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칼로리를 내는 건 탄수화물이다. 세계 암학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붉은 고기가 2군 A 발암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더 맛있게 가공하잖아요. 햄이라든지 이런 거로 가공하면 1군 발암물질이에요. 이 점을 꼭 강조해요. 모든 환자한테 365일 똑같은 식이요법이란 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환자를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목적의 식이는 처방을 해줘야 돼요. 환자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너무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이런 분들은 영양 공급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동물성 음식을 좀 드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식감도 돌아오고 소화 흡수도 잘 돼요. 붉은 고기 말고 흰 고기 먹어라. 가금류죠. 뭐 닭고기 같은 거. 이것도 이제 가능하면은 기름진 거 말고 살코기를 먹고 삼계탕이나 백숙을 고운 다음에 현미를 넣어서 견과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죽을 끓여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항암하고 나면 한 번 먹을 때 한 2숟가락밖에 못 먹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그렇게 먹고 나면은 기운이 훨씬 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환자마다, 시기마다 식이요법은 다르게 처방돼야 된다. 건강이나 어떤 질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유전적인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에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쁜 유전자도 있고 못생긴 유전자도 있겠죠. 이거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 그 이외의 것들.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 당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당뇨나 유방암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게 주로 음식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이후의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바꾸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리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신규 암 발생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장암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가 됐잖아요. 직접적인 원인, 환경이 변화된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많은 나라예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부터 중앙암 등록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서 21년 통계가 최종 통계인데 매년 신규 암 발생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8년 사이에 2배가 뛴 거죠.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또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 부동의 1위가 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서구화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었고 암의 패턴도 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패턴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에는 뭐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핵이라든지 또 위생이 안 좋아서 감염성 질환,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사증후군 너무 잘 먹어서 비만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대장암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이 급속히 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인 원인, 환경이 변화된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시기가 변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뛰어난 인재들이 살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라든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겠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먹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의학 외적인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장수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발병하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되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해주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 예후가 좋은 분들은 다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면 쿨쿨 주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결과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나쁘면 어쩔 거고 좋으면 어떨 거고 그걸 내가 알았다고 내가 막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떡할 거냐. 저는 그냥 항암하자만 하고 시기하자만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결과가 좋은 사람은 걱정은 안 하고 노력을 해요.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할 노력을 같이 할 때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어저께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만났는데 정말 신기한 게 두 분이 다 2019년에 진단을 받았어요. 한 분은 췌장암, 한 분은 폐암인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뇌에 전이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항암하려고 이렇게 또 검사하다 보니까 유방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유방암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병원에 오면 치료하는 동안 쿨쿨쿨쿨 주무세요. 그리고 걱정을 안 하세요.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특히 그 췌장암 여자분은 지금 6년인가 됐는데 식이요법 하기로 한 걸 지금도 꼬박꼬박 지키세요. 이 두 분을 검사를 했는데 뇌파 검사, 자율신경 검사, 신체 활력도, 스트레스 지수, 누적 피로도 이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일반인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런 정통의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는 사람과 또 스스로의 노력,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나 다르구나. 암 환자가 전반적으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결과가 나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치병 생활을 못하는 구실을 자꾸 만들어내요. 아유, 내 뭐 바빠서 못해. 애들 키워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방법을 만들어내. 내가 그럼 일단 내가 3개월을 뭐 휴직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과 나쁜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해요.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훨씬 결과가 좋고 저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전적인 게 있는 사람도 노력하면 좋아지냐?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진행이 느린 암보다 빠른 암이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암이고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할 노력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암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게 잡초 같은 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안 걸려야 되고 걸리더라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할수록 일단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져요.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하는 건 딱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개인데 진행해서 오면은 이 3개를 다 못 써요. 그나마 전이 된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 못 해요. 방사선도 못 해요. 항암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진행이 돼서 전치 상태가 안 좋아. 먹을 수도 없어. 그럼 식이요법 못 해요. 복수가 찼어. 그러면 수액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지 대학에서도 그나마 3개를 다 할 수 있고 또 식이요법도 할 수 있고 보완대체의학적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위암 많잖아요. 위암 1기 환자가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은 한 7, 8% 됩니다. 근데 위암 3기에 발견을 하면 3년 안에 재발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모든 병이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악화가 되는 것도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건 있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변이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다든지,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직장 같은 게 있으면 변이 가늘어질 수 있겠죠. 또 갑자기 소변을 자다가 서너 번씩 깨서 일어난다. 또 절박뇨가 있다. 또 배뇨통이 있다. 이럴 때는 요도염이나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립선 암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피부하고 유방이잖아요. 피부에 우리 점 많잖아요. 근데 점 중에서도 못되게 생긴 놈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 악성 흑색점 같은 게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딱 봐도 좀 검다게 생긴 점은 빨리빨리 검사해서 떼내야 돼요. 또 유방도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자가검진 하시고 만져서 몽골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검사해 보시고, 몽골이 있다고 해서 다암 아니에요. 몽골이 있는 사람의 몇십 명 중에 한 명만 암이니까 겁이 나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암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검사해 보시고, 또 만져만 보지 마시고 거울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변한다든지 오른쪽 왼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유방의 한 부분이 함몰된다든지 튀어나온다든지, 유도가 갑자기 좀 안으로 당겨 들어간다든지, 특히 중요한 게 유도에서 갑자기 분비물이 나와.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때는 피도 섞여 나와. 이런 거는 빨리 가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 췌장암이 원래 진단이 잘 안 되잖아요. 췌장암이 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건강검진에서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무섭잖아요. 췌장암 무서운 암이니까 자꾸 이제 증상이 나타나나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증상은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췌장암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 가서 진단받아요. 췌장 머리에 있는 암이 커져가지고 담도를 누르게 되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췌장이 생기면 갑자기 등이 뻐근하고 아프다든지 그러는데, 등이 췌장암 때만 아프겠어요? 소화하는데도 아프고 운동 잘못해도 아픈데, 췌장암의 몸통 부분이 대동맥 옆에 신경총이 내려가는데,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있어서 그 신경총을 눌러주면은 등 쪽에 통증이 앞뒤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췌장의 꼬리 부분에 있으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아주 진행되게 되면 췌장 꼬리 부분에 있는 암들이 복막전이를 통해서 복수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은 경우가 급속한 체중 감량. 내가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한 이래서 6개월 사이에 한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이건 한번 가서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증상은 체중 감소, 그리고 갑자기 입맛이 없고 목은 미식거리고 이러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물론 산에 가면 좋은 점이 있죠. 맑은 공기에 신선한 제철 채소라든지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 보내겠죠. 그런데 저는 암 환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수술도 하고 항암 방사선이 다 끝나고 완치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그동안 내가 피폐해진 육체와 정신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 시키고,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힐링하고, 이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 항암해야 될 사람이, 방사선 해야 될 사람이, 뭔가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산으로 가면 치료를 언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매스컴에 보면은 산으로 간 사나이, 암을 극복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암이냐면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렇게 진행이 느린 거북이암이에요. 이런 암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보통 한 2, 3년간 별 합병증이 안 생겨요.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폐암이나 췌장암이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큰 합병증이 오겠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 암도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검사해보면 암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한 건데, 이분이 호남 쪽에 섬에 사시는 분인데 아기를 낳으려고 육지로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후복막 육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고 수술 안 하고 다시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식이요법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좋아지면서 암도 나았다고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5년인가가 지났어요. 내가 이건 안 된다, 검사해보자.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커져가지고 완전히 번져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육종암은 확실한 항암제가 없어요. 방사선도 못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얼마나 수술을 완벽하게 긁어내느냐인데, 이분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암도 좋아졌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자.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하는 습관, 그걸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1번. 2번은 뭐냐? 기저질환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염증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그게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무 증상 없을 때 반드시 정기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고 좋은 거고,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 치료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래서 올해는 수술하고, 쉬고, 내년에 항암하고, 후년에 식이요법,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세 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이거를 동시에 해야지만 어느 순간 물이 한번 넘칠 수 있겠죠.